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해양산성화가 전복의 생체 특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중국 분들이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온, 그리고 빈산소 같은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해양산성화라고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도 하나 더, 제가 얹이던 꼴이 되어서 정말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해양산성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이제 해양산성화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전복을 대상으로 실험한 이제 방법과 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산성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화 할 때 산성은 산성 염기성 할 때 산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수의 pH가 해수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pH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이제 8.2였는데 거기서 점점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8.1에서 8.0이고요.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에서 예상하기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2100년도에 한 7.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8.2에서 7.6이면 겨우 0.6인데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산도 acidity로 따지면 이거는 300%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H라고 하는 그 인자를 정밀하게 좀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산성화는 진행이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석탄, 석유를 사용하고 또한 이제 산림이 이제 파괴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매년 40기가톤이나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발생이 되면 그게 어딘가로 지구 안에 어딘가에 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50%가 대기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 축적되는 그러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금같이 온난화가 발생이 되거든요. 올여름이 또 기록적인 이제 더위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대기에 축적되는 50% 때문에 온난화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30%는 육상의 산림이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4분의 1이 되는 10기가톤 정도는 바다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해양산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산성화에 대해서 발생하면은 해양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특히 산호, 탄산칼슘을 가지는 산호나 이제 빨간색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분류군입니다. 그래서 산호나 그리고 전복을 포함하는 굴, 조개류가 포함되어 있는 연체류가 좀 나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하면 꽃게인 갑각류나 어류는 별 영향을 안 받는 걸로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만 해도 이제 10년 전이어서 그 사이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류나 갑각류도 많은 산성화 영향을 받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성화가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는데 왜 갑각류나 산호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가 하는 거는 약간 좀 복잡한 화학식이 있습니다. 다들 싫어하실 테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전복의 껍질, 굴의 껍질, 그리고 갑각류의 껍질, 그리고 어류의 뼈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탄산염 강물인데 탄산염 강물 형성이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복의 껍질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혹시 지금 양식 많이 하시는 분들 느끼실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비해서 전복 껍질이 약간 얇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게 어쩌면 산성화의 영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성화가 진행되면 1차적으로 생물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껍질이나 이런 뼈대를 구성하는 탄산염 강물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린 거는 전 지구 해양 표면의 평균이었는데
우리나라 주변 그 양식을 많이 하는 남해안에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계절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봄과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의 경우에는 조금 pH도 낮아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탄산염 강물의 중에 하나인 아라고나이트가 녹는 정도가 좀 더 높았다는 거죠. 이 수치가 1보다 떨어지면 아예 껍질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여기 완도나 이런 쪽에 보면은 여름에 한 1.98 그 이에 가깝지만 어쨌든 다른 계절보다는 좀 낮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전복을 대상으로 해양 산성화 실험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인위적으로 산성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복을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복 실험을 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pH에 따라서 만든 다음에 pH 해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복을 키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pH 농도는 앞서 말씀드린 그 IPCC 전구간 기후변화협의체에서 제한한 그 몇 가지 7.2, 7.5, 7.8 그리고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수의 농도에서 해가지고 4개의 pH 구간에서 전복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배양 조건판 pH는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그 배양조에다가 전복을 넣었고 그 사실 생물들은 어릴수록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치패를 청산바다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년 7월에 이제 채집을 해서 한 70일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저 사용한 전복은 그 무게는 한 1g 그리고 각장은 한 20mm, 그러니까 2cm 정도 되는 크기를 했고 만일에 그 성체 대비해서 한 17에서 19% 되는 어린 개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실험하는 종은 그 작년 종보다 조금 더 작은 성체 대비해서 약 한 8% 되는 그 개체들을 지금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운 다음에 저희가 측정한 거는 이제 뭐 생존율, 성장률, 호흡률, 그리고 껍질에 대해서는 두께나 강도, 그리고 껍질 성분, 그리고 껍질이 얼마나 녹는가 하는 용해율, 그리고 정밀 구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행동이나 이제 섭식률 같은 것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 부분입니다. 예, 성장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그림들, 그래프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이 이제 대조구, 일반 해수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pH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무게의 성장이 pH가 낮을수록 이제 성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뿐만이 아니라 각 장의 크기도 pH가 낮을수록 이제 성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실험 그 종료했을 때와 중간에 각각 측정했는데 둘 다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상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비만도도 그 pH가 낮을 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존율입니다. 생존율도 뭐 7.5에서 조금 높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pH가 낮을 때, 산성일 때 이제 그 생존율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호흡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양 초기하고 후반에 이렇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향은 이제 전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배양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지 얼마나 됐느냐, 바로 측정을 했느냐, 좀 오랫동안 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성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결국은 산성 환경에 있는 생체들이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더 쓰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폐각의 용해도입니다. 폐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염 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성일 때 더 많이 녹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인 요 7.2에서 키운 개체들은 일부 폐각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폐각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였을 때도 이쪽에 있는 이 산성에서 키운 애들이
여기 대조구에 있는 애들보다 좀 훨씬 더 부식도 많이 되고 안쪽에 이 그 진주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탈색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각의 강도. 강도도 당연히 이제 산성에서 키운 애들이 폐각이 더 잘 깨진다고 할 수 있죠. 강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각의 그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가 이제 산성화의 지표를 이용되는데 이것 또한 그 지표의 산성일수록 이제 높은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습식률을 이제 얼마나 먹이를 잘 먹는가 하는 것도 측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 7점이 그러니까 가장 그 산성에서 이제 먹이를 좀 덜 먹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이 진행될수록 밑에는 일변화였는데요. 실험이 진행될수록 이제 점점 더 먹이를 대체적으로 안 먹는 것을 보여주고 저희가 이제 실험 전에 이렇게 다시 말해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게랑 면적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 먹이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무게랑 면적을 재서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확인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먹이를 안 먹는다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성장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약간 흥미있는 행동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동영상이 이게 동영상이 돼야 재밌는데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복을 뒤집어 놓고 얘가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 시간을 또 측정을 했거든요. 측정을 하니까 그 산성 환경에서 키운 애들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수에서 키운 애들은 빨리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반면에 산성 환경에서 키운 애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생체 활성 같은 것들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또한 포식 활동이나 생식, 위험 대처 능력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산성에서 키우는 친구들은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결과였고요. 요약을 하자면 해양 산성화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해양 분야의 이제 수온, 빙산소와 마찬가지로 좀 하나의 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전복도 이제 성장이나 생존 이런 다방면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연안에 이제 산성화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좀 양식 산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자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정말로 간략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의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전복 산란 과정과 종자 생산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았고요. 전복은 유생, 치패, 성패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유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치패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준비를 통해서 산란 그리고 수정 부화를 통해 사육을 하고 사육을 해서 그 유생을 전복 육상 식폐장에 체멸을 하는 것까지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준비 부분인데요. 크게 시설과 모패로 분류되고 시설은 전복의 습성과 사람의 작업 효율성을 생각하시고 갖추면 되고 그 암실, 사육조, 모패장 등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패는 잘 키우시는 분들 또는 품종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최대한 양질의 선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내 전복이
정말로 잘 크고 또 누구 전복이 엄청 좋더라 하신다면 뭐 소개를 시켜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 모패들을 제가 찾아서 선별을 통해 다시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적인 부분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그 사진은 모패의 사육조, 그리고 기자재,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인 하우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란을 할 수 있는 암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생이 사육하는 사육조, 네 번째는 온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온수시설인 히트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패 부분인데, 첫 번째 사진은 모패장의 일부분인데 다음날 알을 받기 위해서 전날 미리 한번 선별을 거쳐서 저렇게 노란 바구니에다가 다시 선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물을 뺀 모패칸의 모습인데, 모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일 주기로 건강에 잘 불리기 위해서 3일 주기로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3일 주기로 또 새로운 밥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적산소원을 통해서 적산소원과 관찰을 통해서 잘 성숙될 수 있도록 알을 관리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물론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복 산란의 주 본질인 모패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신경 쓰고 하면은 세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모패 난소에 성숙된 알이 빵빵하게 찹니다. 이러면 모패의 산란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암수 구별을 해놓은 건데요. 이 생식소, 즉 난소와 정소의 색깔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 있어서 한번 떠봤고요. 그래서 비산란 시기에는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산란을 하고 나면 알은 태화 흡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유백색을 나타내요. 그러면 수컷과 암컷이 같기 때문에 색상이 구별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알이 차 있을 때 모패를 선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모패까지 준비가 되면 선별된 모패를 아까 바구니에 담아놓은 모패를 암실에서 산란을 시킵니다. 그때 암컷과 수컷은 구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왼쪽 사진이 암컷, 알,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수컷의 정충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이 호수공이라 하는데 이 호수공 두 번째에서 분출하고요. 비율은 최소 100대 2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복의 알은 자웅이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암컷의 난소를 해부한 사진인데요. 청록색, 회색, 갈색, 녹색 다양합니다. 이것은 알에도 영향을 조금 끼친 거고요. 하지만 수컷의 난소 색깔은 유백색, 노란색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컷은 우유빛 색깔 하나로 정충이 나타납니다. 왼쪽 사진은 암실에서 이제 방란된 알을 1차 세란 후 일정한 양을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사진입니다. 이때 수컷의 정충은 이 다라이 2개 정도의 양만 있으면 전체를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복은 이 현미경을 확대한 알의 현미경을 확대한 건데요. 전복은 블리칭 성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난황, 그 주위에 감싸고 있는 난막, 그리고 안 보이시겠지만 또한 한천질로 구성된 얇은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정충이 이 모든 걸 다 듣고 난황까지 들어가야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충의 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수정을 하는데요. 이 알에다가 아까 이렇게 준비된 알에다가 수정을 일정량으로 부어서 물로 믹스시키면 수정이 고루되라고 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을 통해서 2분열, 4분열, 8분열, 32분열 분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그러면 수온에 상당히 진행 그 비례에 영향을 크고요. 부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약 18도, 19도 사이의 온도에서 12시간 정도 후면 부하가 되는데요. 되는데 선모 요영할 수 있는 기간인 선모를 가지고 난막 안에서 난막을 펴고 표충수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상 어려운데 옆에 선모 기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수온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요. 이제 부하 부분의 사진인데 수정된 알을 3차 세란까지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정량의 사육조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그 다라이 하나를 확대하면 짙게 깔려있던 수정된 알들이 부화가 되면 떠오른다고 했죠. 그때 표충수에 이렇게 군집이 됩니다. 지금 이 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라서 다라이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떠오르고 군집된 부분들의 유색만 사육조에 가만히 붓고 나머지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사육이 시작됩니다. 사육은 부유 유생이고요. 사육하는 동안은 주로 선모를 통해서 수직, 수평 그리고 물의 흐름도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수온과 그리고 필터, 이상 증세 등 그런 걸 잘 관찰을 하고 사육을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칩회 육상장에 가기까지 평균적으로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육조에서 그 칩회약 육상장에서도 준비가 되고 저희도 준비가 되면 유영하던 부하 유생이 포복기 유생으로 변하는데요. 아시는 족부로 기어다니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면 사이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스티로폼 안에 수거를 하는데요. 이 스티로폼을 쓰는 이유는 보온과 많은 양을 가져갈 때 배달이 포장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반이 되면 이제 육상 체매장에서는 규조가 잘 피어있는 파판에 유생을 뿌려주면 체매가 시작됩니다. 그때 유생은 자리를 잡고 유영할 수 있는 기간인 선모를 탈피하고 변태를 통해 이제부터 칩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기어다니면서 섭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칩회 육상장의 분들이 키우시는 칩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각 지역의 환경 또는 수온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에 적합한 품종 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품종들이 개선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소나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제가 그 GSP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소와 기관들 그리고 어가들의 참여도 그리고 인식 자체 그리고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ip폐성폐에도 질병이 있듯이 유생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높아져 가는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간과 또 손해를 감수하고 경험도에 의해서 지금 많이 갖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은 매년 보유하고 제가 사용했던 모패들의 DNA 검사를 통해서 품종 데이터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올해 어떤 것을 사용했고 또 그 지역들의 데이터가 어떻고 이런 걸 알고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소나 어가들 또는 이런 기관들에 공유를 해서 조금 더 그 지역 특성에 맞고 수온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도 개선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남해수산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전남이 양식 산업의 최대 격전지이면서 굉장히 많은 양식을 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해수산연구소는 폐류 양식을 거의 전복에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으로 열심히 전복 산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여 년간 이 전복에 대해서 연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했던 연구들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연구 방향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복은 우리나라 대표 양식 품종입니다. 이제 순위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요, 우리 전복은 연간 약 한 23,000톤 정도 생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의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 금액으로 따지면 3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산업적으로 생산 금액이 가장 큰 양식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전복을 양식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종자 산업, 가두리 산업, 그리고 이 생물을 양식하는 것, 그 외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수익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약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그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복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23,000 혹은 24,000톤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 한 2년 정도 전부터 전복의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면서 생산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 생산되는 그 크기와 개체수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점차 작은 개체, 키로당 약 20마리 이하의 개체들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대형 개체들의 생산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 이런 전복 양식 산업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설량과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고 어업인분들께서도 이제 전복을 양식하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따라 올라오고 계시다 보니 생산량이 계속 많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22년도에 22,000톤이었는데 현재도 작년도에 한 23,000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상가두리 시설도 약 100만 칸에서 현재는 또 8만 칸이 더 늘어서 108만 칸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집중 출하나 생산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 단가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22년에는 저희가 키로당 열마리가 7월 기준 약 37,0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복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높아지거나 또 장기화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여름철 대량 폐사가 우려가 되면서 집중 출하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더 큰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소비 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제 활전복을 찾는 그 소비자들의 인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 내수 시장이 정체기가 되면서 이제 이 많은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이제 저희는 이 산업계 분들과 함께 이 전복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어장 환경을 개선시켜서 전복이 잘 클 수 있게, 다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해왔고요. 또 종자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사료 개발을 한다던가, 혹은 이 고수온기에 폐사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이걸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이 수온 분포라든지 해역별 냉수대 전망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보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주요 양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또는 그 외에 발생되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어장환경 개선 연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복의 양식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고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로 보는 저희 그 노화와 소환로 인근의 전복 양식장들인데요. 정말 많은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저희가 건강한 전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은 오래된 지역과 그나마 좀 한 10년 이하의 지역, 20년 이상 된 어가들을 대상으로 어장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이동을 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동을 했을 때 이제 퇴적물이라든지 수질 환경, 그다음에 저서 환경, 해수의 유동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가두리 내부의 해수 유동은 어떻게 바뀌는지에서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매뉴얼이나 혹은 어업인들 교육을 할 때 왜 전복 가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지를 해수 유동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수온기 혹은 집중호우나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량 폐사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각 그 주요 해역별 특성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동일한 해역, 동일한 지역에서 전체 해양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주기적으로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산란 시기가 변화가 됨에 따라 이 산란 시기가 고수온기에 어떤 전복의 피해를 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고 있고 또 기후 변화와 대응을 해서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 또 전복의 폐사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고수온기 혹은 장기간 지속 또 먹이 급이가 또 장기간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른 그런 환경내성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남 해역의 경우 이 주요 양식 해역마다 해역별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각 해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진도 냉수대입니다. 이 진도 냉수대가 강화가 되느냐 약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해역의 이 고수온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 부분과 진도 부분의 냉수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망을 예측하고 어업인들에게 고수온기 혹은 진도 냉수대가 약화되거나 강화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 고수온기,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전복 양식 산업의 생물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고수온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고수온 내성 품종들을 개발하는 등의 이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연구들을 해왔고 이전에는 전복의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까 혹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와 함께 연구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해양 기술, 해양 환경을 예측해서 어업인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또 고품질, 또 우량으로 해서 사육 기간을 단축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거나 혹은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고품질의 전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수출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소비시장, 내수 소비시장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식품이나 요리 레시피들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수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지역별 약간의 이제 어장 환경이 조금 다른데요. 그 환경 특성이라든가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냉수대가 이제 들어가는 지역, 안 들어가는 지역에 따라서 환경이 다른데 이 환경별로 양식하는 현황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저희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서로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전복 양식은 뭐 다른 지역하고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입식부터 출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본인 양식하시는 환경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장은 신지면 신길이 어촌계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장 환경은 좀 유속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담수 방류로 민물에 좀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이라든가 이제 먹이 활동 부분에 약간의 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이나 따개비, 홍합, 실적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공생하고 있어서 좀 어장 환경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집회 입식입니다. 이제 집회는 보통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입식을 하고요. 지금은 칸당 2,000미씩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미 입식을 한 다음에 봄에 한 3에서 5월 사이에 선별을 해줍니다. 이제 통돌이 선별기를 이용해서 대중소 3단계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그림처럼 그물은 저희는 좀 유속 때문에 먹이가 한쪽으로 쏠림이 좀 심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칸막이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성장성에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일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패, 선패는 칸당 1,000미씩 이제 입식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고요. 해당 전복 셀타는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우측 그림과 같이 셀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별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통돌이 선별기를 이용해서 대중소 3단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에 선별하고 그 해 12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이제 그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는 전복 폐각의 이물질 제거 작업, 보통 이제 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 작업을 하면서 3단계 선별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출하를 할 때 이제 유통에서 원하는 사이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을 해 왔는데 약간의 좀 요즘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별을 여러 번 하면서 성장성이라든가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가 환경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이 시설 채취는 이제 동일하게 좌측 그림처럼 이제 관련 줄이라든가 포자 그리고 자동 종사기를 준비해서 먹이 시설을 하고 바다에 시설할 때 초기에 한 1.2에서 1.5m 정도 이제 물속에 깔아앉혀서 포자 양성을 한 다음에 한 6에서 8cm 정도 엽채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엽채 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 위로 전체적으로 다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보다는 엽채가 좀 많이 성장을 해서 먹이가 좀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먹이는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이제 크레인이나 로라를 이용해서 먹이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먹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양식 관리입니다. 이제 가두리에 이제 수온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온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이제 요즘처럼 고수온기에는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수온 변화를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도 정도 수온이 올라가면 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고수온 대비 시설 이제 유지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두리 차광막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빈 그물은 겹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늦게 출하할 전복 같은 경우에는 선별 당시에 한 대략 한 600에서 700개 정도 적게 입식을 해서 좀 고수온의 좀 폐사를 예방할 수 있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양식 관리입니다. 이제 따줄 청소라든가 버피 교체, 그다음 가두리 혹시 이제 파이프나 노후화된 거 유지 보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하입니다. 이제 출하는 이제 판매 선별기를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육상이 아닌 가두리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기를 이용을 해서 선별하고 정량적으로 박스에 담아서 가두리에 이제 잠시 빠쳤다가 다시 이제 작업이 끝나면 배로 올려서 육상으로 이동해서 선창해서 이제 유통사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현황은 이렇고요. 이제 지금 저희도 고수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게 8월까지 보통 집중 출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올해 상황처럼 이제 계속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워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고수온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한 20칸 정도 칸을 나눠가지고 먹이 절식을 조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러프하게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먹이 소량 공급을 하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10월, 11월 보통 이제 기피하게 되고 출하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환경도 받아들이면서 저희도 어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의 뭐 반강제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나중에 조합원 단톡방이나 이런 데 한번 그 결과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라남도 전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광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요수까지 16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수산종자연구소는 완도 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자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연구소가 요수에도 있고 장성에도 있고 신안 지도에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은 전남 무등품목 해조류하고 전복에 대해서 양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것은 우선은 이제 전복 때문에 모였으니까 전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복하고 또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해조류이라서 저희 해조류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복 연구 사업은 이제 주요 산지별 맞추면 우량 전복 개발하고, 아까 그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전복 삼배치 기술 개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도전할 건데 전복 혈액을 이용한 의약 기능성 물질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요 산지별 맞춤형 우량 종목은, 이것은 이제 어업인들하고 전남 전복 하시는 어업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202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순종들도 많이 있고, 지금 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작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 해역에서 가장 지역별로 가장 맞는 맞춤형 전복을 좀 개발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현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22년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어업인들하고 그 가두리 어업인들하고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단계로 이제 22년부터 25년 1단계로 나눠진 이유는, 우선은 저희가 이 최종 목표는 육종입니다. 이게 전남에 맞는 육종 품종을 전복 육종 품종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최종 목적은.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육종을 하려면 선발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애들이 진짜 이 환경적으로 우리 전남에 맞는지, 그걸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선발. 잘 큰 애들을, 건강하고 생존율도 높고, 그 부분이 22년부터 25년, 그러니까 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3년 정도 키워서 가두리에서 거기서 잘 크는 애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실험 어종이 중요하겠죠. 이게 순종들, 저희 우리나라 순종들 전체하고 그리고 이제 4가지 종이 추가가 됐는데요. 우선 지역별로 신안, 완도, 진도, 고흥 그쪽에서 이제 산업종으로 가두리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것을 22년도에 저희가 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종자 생산을 해서 순종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가장 뛰어난 놈들을 한번 선발을 해보자. 그래서 25년 올해까지 선발 과정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2단계로 이제 26년도부터는 여기서 이제 지역이 총 4군데 완도, 진도, 신안, 고흥에 지금 시험원장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뛰어난 애들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교육에 6종이 들어갑니다. 계속 저희가 거기서 이제 어미들을 선발했던 어미들에서 씨를 받고 다시 분양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거기서 우수한 것을 계속 회수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선택교배적인 6종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6종을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모패를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저희 시험화장 신안에 안자에 2군데 있고요. 진도 읍 북쪽, 진도군 의신면, 완도는 노아읍, 금일읍, 고흥의 금산면 이렇게 7군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9칸씩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총 한 11,000마리씩 입식을 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3년째 되고요. 이게 올해 이제 선발이 끝나면 선발이 아닌가? 선발 맞습니다. 선발이 끝나면 6종으로 이제 내년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도 거기서 계속 좋은 것만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6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중국 교수님이 이제 삼배체 쪽에서도 한다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이해만 돕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배체라는 것은 성 기능이 없어집니다. 성 기능이 없어지면서 산란 못하는 거죠. 얘네들이 성 기능이 없으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가두리에서 산란기 때 단체적으로 많은 양의 전복들이 성숙해갖고 산란을 해버리면 수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폐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하나 극복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성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 성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게 살이 더 찝니다. 그 에너지가 성에 가야 될 에너지가 성숙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이제 살로 가는 거죠. 그 2가지 장점 때문에 이 연구를 저희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삼배체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수정을 막 시키고 나서 아까 시약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시약 처리하고 수온자극 처리가 있는데 이게 극체라는 게 있거든요. 수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극체라는 걸 형성을 해갖고 그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 극체를 못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원래는 2배체가 떨어져 나가면 2배체가 됐는데 이게 못 떨어져 나가면서 3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배체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게 노하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타겟으로 잡냐면은 많은 실험의 과정에서 3배체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여기서 암컷 중에 생식 능력이 있는 3배체가 나와요. 대부분 없는데 생식 능력이 있는 3배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암컷이면 2배체하고 이걸 이제 교잡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4배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3배체가 4배체가 나와요. 그러면 그 4배체는 또 생식 능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수컷을 구하게 되면 이 4배체 수컷이 우리한테 확보가 되면 4배체 수컷하고 2배체 그냥 암컷하고 수정을 시키면 3배체가 나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4배체 수컷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배체 수컷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지금 어미를 이렇게 쭉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패를. 아시겠지만 모패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3배체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실패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또 거기서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이 연구는 좀 장기 연구입니다. 그래서 4배체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 3배체 전복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게 이 3배체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복이 혈액이 우리 사람 피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전복 피는 하늘색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얘네들은 헤모시안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피 색깔이 틀려요. 근데 전복 피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뭐 항산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걸로 지금 학계에서 논문으로 투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저희가 요즘 추세는 뭐 팔전복보다는 자숙이나 건전복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편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사니까. 그랬을 때 혈액을 빼고 나머지는 자숙전복을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혈액도 팔 수 있고 우리가 자숙전복도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일거양득이라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뛰어난 연구사분들이 많아서 혈액 채취는 아주 잘합니다. 전복에서 혈액 채취는 아주 잘하고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 그 화순회가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복에는 피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제일 잘 아시는 뭐 유산균이나 뭐 효모나 강압성세균, 고초균 이렇게 4종을 대량 배양해가지고 분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이제 전복 종자할 때 유산균이나 고초균을 처리를 하면은 전복 성장에 촉진이 되고 또 이렇게 좀 더 건강해진다는 저희 연구 결과가 있고 다른 데서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복 하시는 분도 몇 분 오시는데 특히 새우나 넙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양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분양해 드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데 완도 지원하시죠. 완도 지원해서 이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좀 다는 못 드리고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이 배양기를 계속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양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져서 여러 어민들한테 또 분양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바다를 이용만 하지 않습니까? 계속 환경 이야기는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처 방법이나 해결 방법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생물입니다. 왜 그러냐? 이 고초균 같은 경우는 바닥 저지를 개선해 주거든요. 저질이 이제 쌓인 오염물질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산균이나 이런 유용 미생물들을 고초균이나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하니까 저질 개선에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전라남도 바다를 얼마나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까지 앞으로 나갈 겁니다. 해조류 사업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바다고리풀이라고 처음 들어보실 건데, 바다고리풀, 뜸부기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곰피는 이제 전복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어서요. 바다고리풀은 이게 홍조류인데요. 김처럼 홍조류인데 어떤 기능성이 있냐면은 반추동물이 소입니다. 소. 걔네들이 이제 메탄가스 온실가스 뿜어내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비율이 자동차가 16%거든요. 근데 소가 뿜어내는 것이 18%예요. 더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반추동물 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범. 근데 이 바다고리풀이라는 홍조류, 해조류에서 들어있는 브로노포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
메탄가스를 발생 못하게 하는 억제 기능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걸 이제 소 먹이에다가 같이 섞여서 우리 바다고기를 먹이면 99%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우리 뭐 해조류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이 이걸 많이 생산하면은 지구를 살리는 거죠. 앞으로 이 기술 개발이 저희가 지금 종자는 대량 생산, 종자 단계의 대량 생산은 거의 이루어졌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해상에서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 시험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진도에서도 하고 있고 완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 저희가 기술 보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전망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호주에서 먼저 10년 전에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밝혀졌었거든요. 근데 이 백인권 문화는 해조류 양식을 안 하다 보니까 좋은지 나왔는데 생산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키는 지금 누가 대량 생산을 하냐?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그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뜸부기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뜸부기가 이제 옛날에는 상당히 많아서 저도 고향이 진도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그 멸종위기종처럼 됐는데 이 해조류도 이제 오늘은 제가 기능성에 좀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냥 우리는 그 식품으로서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뜸부기는 또 특이하게 저희가 항치매하고 항노화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성 물질 쪽으로 이 뜸부기도 상당히 많이 우려 쪽에 뜰 사업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식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종자 생산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바다에서 양성 기술 개발만 이제 좀 남아 있고요. 지금 거의 멸종위기종 되다시피 해서 지금 조도하고 순업도에 원래 좀 많았거든요. 예로부터.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도하고 순업도에서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 조성도 하고 있어요. 24년도에는 뭐 종자 25만 개, 선업도에는 22년부터 24년까지 230만 개 정도 저희가 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피 이제 잘 아시죠? 이제 곰피가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전복 먹이로 지금 쓰고 있는데 미어하고 다시마 대추로 해서 쓰고 있는데 곰피가 또 기능성 물질 푸코잔틴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갈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곰피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해양바이오센터 아시죠? 분석하는데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곰피는 어떤 그렇게 그 푸코잔틴이 특히 이제 뭐 항암, 항당뇨 여러 가지 좋긴 한데 특히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항비만에 좋습니다. 다이어트 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제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원료 푸코잔틴이라는 원료를 어디서 지금까지 추출을 했었냐면 미세조류 가운데 미세조류 좀 동글동글한 거 있죠. 크로렐라 아실 겁니다. 크로렐라에서 그런 미세조류에서 추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곰피 우리는 그냥 엽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곰피 엽채보다는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미세조류에서 100배가 더 많지만 곰피 배우치 아시죠? 유주자. 곰피 유주자에서 배우치가 되잖아요. 그 배우치 단계에서 미세조류보다 3.5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푸코잔틴이. 우리 곰피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으로는 이게 전복 먹이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푸코잔틴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곰피 배우치가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양식을 지금은 곰피를 하고 있는데 배우치 단계도 어찌게 배양을 하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곰피 배우체만 저희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이 푸코잔틴 시장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곰피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복, 피 그리고 우리 해조류들 전남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고부가 가치를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을 위해서는 바다 환경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현장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작업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작업자의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이 88%, 그리고 기계 및 설비의 결함, 불안전한 상태가 10%, 천재지변이 2%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안전과학자 하이니는 1931년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통해 1대 29대 300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 그리고 300건의 아차 사고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위험의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사고, 아찔한 상황도 관리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초점은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됩니다. 제1단계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사고, 상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 사고를 발생하는 98%를 차지하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발표된 이론이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장비의 결함입니다. 크레인 엔진의 냉각수와 오일은 3개월마다 정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스위치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의 결함, 미끄러운 선박의 바닥이나 작업 동선에 장애물이나 적치물은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복장 결함, 미끄러운 장화는 밑바닥이 다른 미끄러운 장화는 미끄러지면서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교환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하지 못한 작업복이나 비옷의 끈은 V벨트나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운전 중 기계 정비 수리 점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V벨트나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컴프레셔나 고압 세척기를 운전 중에 주유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화재에 위험합니다. 반드시 정지하고 주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크레인의 인양물 아래에 접근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불안전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현장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위험 요소 관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으로 다시마 먹이를 채취하는 장면인데요. 크레인 붕대를 과도하게 내빼서 작업하던 중에 하중이 실려서 크레인 붕대가 부러진 사고 사례입니다. 그리고 수동 롤러를 이용하여 로프를 인출하는데 로프에 이형실이나 그리고 종사실이 풀려서 늘어진 부분이 롤러에 씹혀가지고 로프 인출이 안 될 때 선으로 강제로 뜯으려고 하다가 선이 말려 들어가서 다친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선박에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롤러의 방향전환 스위치를 역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통태 위로 쌓인 다시마 위로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바다로 추락하거나 통태에 가슴을 부딪혀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정돈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레인으로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인데 다시마가 잘 가라앉지 않는 시기에는 다른 작업자가 삿대로 저어서 다시마를 가라앉히는데 크레인 작업자는 먹이를 급여하고 먹이가 또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소량을 재급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작업자가 저 뒤에서 크레인 작업 반경으로 들어와서 또 크레인에 충돌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크레인 작업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 가장 위험한 게 고속으로 선회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는 크레인 작업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두리 작업자와 서로 소통하면서 절대 크레인 위험 반경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전복 출하 후 물차에 상체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창 외부에 다른 선박이 고속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크게 파도가 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크레인 붕대를 인입하여서 이 인양줄의 장력을 줄여주셔서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요소 일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면 가까이 내려서 먹이를 채취합니다. 하지만 청사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유장민 대표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삽이라는 부분이 스테인리스판이고 경사지기 때문에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대책으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선박에 다른 부분 미끄러운 부분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크레인의 하우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해서 미끄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클인데요. 안전하중 2T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중 2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인치계 표시입니다. 그래서 1인치가 2.54cm입니다. 그래서 이 샤클은 약 12mm의 샤클입니다. 이 핀의 직경이 12mm라는 의미입니다. 영문 표기로는 SWL이나 WLL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메인 샤클로는 스테인리스 8분의 5인치 스테인리스 샤클을 사용합니다. 기성 스테인리스 샤클에는 SWL이나 WLL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5톤에서 2톤이 안전하중입니다. 메인 양중기구로 아주 적합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리도 있는데 이것은 로프 이탈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해지장치는 쉽게 탈락되거나 그리고 또 오른쪽 사진은 해지장치가 없는 골고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체결과 해체가 빠른 장점이 있는 카리비나는 메인 양중기구로는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골고리인데 이 골고리의 각도가 45도 정도가 되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도보다 좁은 경우에는 고정틀이 고정되지 않고 또 45도보다 넓은 경우에는 로프 고리가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샤클로도 크레인의 아이너트에 직접 이런 방식으로 체결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방법보다는 25mm 벨트 슬링으로 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고리에 샤클을 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체결한 경우 수많은 마찰로 인해서 크레인의 아이너트가 직경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하중도 줄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고리를 만들어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 출하 시에 포크를 고정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것 또한 가두리 작업자가 이 포크에 충돌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포크를 꺾어서 고정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알고 계신 내용을 반복하는 마인드 교육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전달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